오디너리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 사례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2024년 10월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불장, 즉 코인 급상승 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초입이죠. 다만 이와 더불어 사람들의 탐욕을 노린 투자 사기 또한 급증을 예상하기에 미리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위 투자 사기 사례들과 모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주제로 다룰 내용이 많아서 3-4개의 영상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영상과 함께 PPT도 업로드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스캔 코인 사기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법무법인 YK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법무법인 YK는 국내 로펌 10위 안에 드는 회사이고 변호사 수, 인재풀로는 국내 7위인 전문 변호사 회사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7월 디지털 자산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특별히 수사, 규제, 투자, 아니면 과세, 입법 등에 관련한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현재 코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기로는 다단계 폰지 사기, 리딩방이 있습니다. 코인의 발행이나 홍보, 상장 추진 단계에 드는 비용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이 리딩방이나 다단계 폰지 사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가 익명으로 활동했던 탓인지, 소위 이 코인판에서도 어떤 코인이 나왔다 하면 그걸 누가 만든 건지,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리딩방 같은 곳에서 얻은 수익률 정보만 믿고 무턱대고 거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개발팀이 익명에 가려져 있는 코인 중에 믿을 만한 것은 거의 비트코인이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의 명확성과 신뢰도, 투명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펌프 앤 덤프, 즉 가격이 급격한 상승과 하강을 수시로 반복하고 특정 매도 세력이 형성될 만한 정황이 보이는 코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사기 행각입니다. A씨는 SNS를 통해 투자 종목을 추천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B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B는 투자 고수, 투자대회 입상자인 C의 교육방송을 시청하고 퀴즈나 정답을 맞추어 미션을 달성하면 동그라미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에 포인트가 쌓인다고 하였습니다. A는 실제로 참여했고 포인트 지급 그리고 출금도 정상적으로 되어 동그라미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상업체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A씨는 B와 C가 매수 매도를 지시하는 투자 리딩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투자 수익을 출금 신청하니 다양한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보증금을 요구한다든지 높은 수수료가 책정이 된다든지 혹은 출금하고 싶은 금액의 30%를 추가 입금을 하라고 하라든지 이상 거래가 탐지되어 잠시 계좌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기 위한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소득세법을 언급하면서 추가 입금을 종용합니다. A씨는 강하게 항의하였으나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었고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출금과 입금이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수동으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는지를 꼭 자문하셔야 합니다. A씨와 같이 미신고된 불법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신고가 된 거래소라도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여럿 거치게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정 60분의 사기 예시로 나온 콕 토큰을 보여드릴게요. 콕 토큰의 관계자들은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 같은 곳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먼저 구매하게 한 후
콕 플레이 지갑에 예치시키게 합니다. 예치한 만큼 그 보상을 콕 토큰으로 받습니다. 이 토큰을 해외 거래소에 팔아서 수익을 얻으라고 하죠. 이와 같이 정식으로 신고된 거래소를 이용하면 사기는 없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콕 토큰도 국내 상장은 아니었지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을 모아 가격을 올린 후에 결국 관계자들이 대량으로 팔아서 폭락하게 되었으니까요. 크립토 거래소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중앙화된 거래소와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산의 통제권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그 차이입니다. 중앙화된 거래소는 적극적인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자금 관리 그리고 결제 체결을 결정합니다. 반면에 탈중앙화 거래소인 경우 P2P, 즉 개인 간의 1대1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며 스스로 온전한 통제권을 갖게 합니다. 현재 모빅은 중앙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았고 P2P 중개 역할을 해주는 모빅매니아, 모빅마켓, 춘심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거래소 목록입니다. 한국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40개가 넘더라고요. 중앙화 되었냐 아니냐로 사기를 확정할 순 없지만 참고차 소개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자산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업비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업비트는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중앙화된 거래소입니다. 저도 이용하고 있고요. 이 업비트에서도 출금이 일시 중단되고는 합니다. 그 이유는 업그레이드, 점검, 아니면 네트워크 이슈 등등이 있었습니다. 또 저는 잠깐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즉 코인을 예치해서 그 이자로 다시 이더리움 코인으로 받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맡기는데도 16시간 정도 걸렸고 언스테이킹까지는 3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계된 해외 거래소로 제 코인을 전송하려고 하니까 특정 서류를 작성해야 했고요. 신분증과 함께 그 서류를 들고 제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경험은 아닌데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걸리는 경우 거래도 임의로 동결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봤던 기사에는 부부가 코인을 빌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경우였는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업비트 측에서는 빌려주었다가 돌려주는 게 맞냐, 차용증을 보내라, 또한 부부 사이를 증명할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내라 라고도 합니다. 조금 황당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니면은 절차가 복잡하다 라기보다 본질적인 질문, 과연 자산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는가를 계속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중앙이나 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자산 이동을 위해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양한 지갑들이 있는데요. 제일 위에 하드월렛 지갑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종이 지갑도 있습니다. 오태민 작가님께서도 비트코인을 설명하실 때 거래소에 두기보다는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종이 지갑을 사용하고 주고받는 연습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빅 또한 같은 맥락으로 내 자산은 내가 관리한다는 원칙과 스스로 통제 가능한 자산인 종이 지갑을 사용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코인을 전송할 수 있는 개인 키는, 즉 프라이빗 키는 자신만 관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종이 지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코인이 아날로그적인 종이 지갑으로 관리한다는 게 조금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종이 지갑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해당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종이 지갑은 하드월렛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인터넷과 단절되어 있어 해킹의 위험이 적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손상과 분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 하드월렛은 어떨까요?
하드웨어의 장점은 인터넷과 연결이 차단된 상태로도 저장이 가능하고 서명 기능이나 아니면 핀 보호 기능이 제공됩니다. 단점은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소프트웨어 해킹 위험이 있습니다. 분실 또는 손상 시 복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이 소프트웨어가 해킹되어서 코인을 잃은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코인 유튜버 비트슈아님도 소프트웨어 해킹으로 코인을 잃은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원격 조정으로 통제권을 뺏겨서 단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고 말해주셨어요.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여러 항목들을 제시해 주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서도 혼자 대비하기가 너무 어렵고 잘 모르겠다. 오히려 나의 관리 소홀로 코인 잃어버릴 것 같아 무섭다. 그냥 신고된 거래소에 맡기자 라고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저는 일부 자산을 통제권을 위한 종이지갑이 있고 소량의 코인도 거래소에 일부 두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실화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장학금을 모아서 제2금융권 은행에 맡겼는데 은행이 파산했어요. 저는 다행히도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장을 받아서 중앙이 주는 그런 편리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 금액 이상을 예치했다가 파산으로 노후를 잃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은행이 문 잠겨 있었고 항의하는 전단지들이 황량하게 진짜 바닥에 낙엽 구르듯이 떨어져 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자산은 내가 지킨다. 두 번째로 자산 통제권이 나에게 있는가. 여기까지 일부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악랄한 사기 수법들과 모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쿠키 음성인데요. 사기 유형을 찾아보면서 이거 딱 봐도 사기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진짜 같아서 사기로 믿을 수밖에 없는 사기들도 많더라고요. 사기 유형도 진화하는 만큼 더 많은 분별력과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